네, 안녕하세요.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의 이호종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나는 투자 관심이 없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당장 어디에 어떻게 내가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조금 재밌는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어떻게 체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목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렇게 보다가요, 샤넬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수익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대요. 이제 얼마 있다가 기간을 정해놓고 가격 인상이 정해져 있으니 인상 1위 했더니 사람들이 100m 달리기 시합하듯이 백화점에서 막 달려가는 영상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참을 웃었는데, 뉴스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19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데 그 샤넬의 가격 인상이 무서우니까 우선은 가서 사자. 그래서 백화점에 장사진을 쳤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지만 이 뉴스는 이제 부산에서 누가 동영상 제보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부산의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인근에 문을 열기 전부터 100명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도 심지어 오픈을 하기도 전에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성도 오가고 싸움도 났고, 그래서 샤넬이 여자들한테 그런 존재인가, 너무 무섭다.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오싹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샤넬이 어떤 상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방이라든가 어떤 명품 액세서리 중에 최고급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지만 이렇게 비싼 백은 차마 제가 선물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선물을 해줄까, 기회가 되면. 봤더니 굉장히 조그만 토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한 7, 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7, 800만 원짜리 살라고 샤넬 매장을 이렇게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보통 얼마쯤 하는데 그럼 갖고 싶은 게 있더니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또 봤더니 정말로 중고가 3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을 정도로 샤넬이 그 정도 고가 제품이구나 좀 느꼈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이 되면 또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이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올 정도인가.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명품 매장 앞에서 장사진을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웃겼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고, 구매력,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어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약간 좀 정체기에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항상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없다고 저는 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가 런칭을 했잖아요. 제네시스라는 이제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 신차가 나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SUV 열풍이다 뭐다 해가지고 신차가 나와서 이게 이제 4개월 정도 공식 런칭을 하고 지켜봤더니 이게 완성차, 전 차종을 다 가지고 있는 완성차를 이 단일 브랜드, 고급 브랜드가 이긴 거예요, 판매량을. 그러니까 대박난 제네시스가 쉐보레와 쌍용 자동차를 판매량에서 추월을 했다는 뉴스도 보이는데,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제네시스가 이제 보통은 한 5천만 원대 승용차부터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큰 차를 선호하는 나라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5천만 원 넘는 고가의 어떤 자동차를 지난 한 달 동안 8,725대를 판매를 했다니까, 이게 완성차 업계 통합 판매량을 뛰어넘는 수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랑 BMW도 따돌리고 이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 업계에서 이제 1위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제네시스 얼마 정도 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제네시스 이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개인 취향으로 제일 무난하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견적을 한번 뽑아봤더니 금액이 8,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타야 이게 중간급이고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양. 이거 차 한 대 살 때 적어도 한 5년, 6년은 탈 거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 맞춰서 이런 옵션들을 이것저것 넣어서 이제 차 가격을 빼봤더니 8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8천만 원 넘는 차가 8천 대가 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가 1등을 했다 해서 제네시스만 많이 샀느냐? 아니죠. 그 독일 프리미엄 3사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뭐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아우디도 요새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좀 봤는데 벤츠랑 BMW, 아우디 3개 이 독일 메이저 브랜드사가 이 럭셔리 브랜드 3대장이죠. 우리나라에 1월부터 4월까지 판매한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43,000대가 넘습니다. 제네시스는 좀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고 이제 차종도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판매량이 22,000대가 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돈 없다고 맨날 이렇게 꽁꽁 싸매고 뭐 재난지원금 살포를 하고 해도 있는 사람들은 월 10,000대 가까이 이런 고가 차량들을 새로 매입을 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자들 많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부자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관망을 하되 이런 신차들이 나와서 내 구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치품이라 그러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사람들은 백화점 매장 앞에서 100m 달리기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차량이 신차가 나오면 원래 이제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뭐 6개월, 8개월 걸려서 차를 받더라도 먼저 선점하겠다고 하는 그 의욕이 넘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이제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은 백화점 문 열자마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섰다가 100m 달리기를 해서 나중에는 쟁취를 못하니까 싸웁니다. 그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져도 신차가 나오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1억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6, 8개월 기다려서 그거를 7, 8개월 기다려서 그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의지는 이제 이런 데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백이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가방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이 샤넬 가방 정도로 화려하고 비싼 가방이 필요한 사람들 별로 이렇게 갖고는 싶지만 그게 필수적인 거는 아니죠. 자동차도 굳이 1억 가까운 자동차를 가지지 않고서도 뭐 경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필수적이긴 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자동차는 엄밀히만 해서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필수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뉴스에서 보셨던 이 두 가지 사례는 사치품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치품을 사는데 1억 가까운 돈을 마다하지 않고, 액세서리를 사는데 3, 4천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운 돈을 또 똑같이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자, 필수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 지금 얼어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필수제 뉴스는 그럼 없었을까? 저도 또 엊그저께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경기 불황이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격 급매가 쏟아진다, 떨어져 나온다, 이제 아파트가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출도 안 나오죠.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부동산 부자들은요,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분양이 끝났죠. 분양이 끝났고, 거기서 이제 분양 어떻게 절차상에 있어서 새 채가 다시 나왔나 보더라고요. 미계약분이 이제 새 채가 나왔는데, 새 채의 제일 싼 이 평형의 금액이 17억, 분양가가 17억입니다. 근데 26만 4,625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지 좋고 한강변이고 이런 좋은 집이 있다고 하면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달려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채 청약 접수에 26만 4,625명이 신청을 했고, 가장 작은 평형인 97제곱 B타입 신청자는 2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일 싸서 그럼 접수를 많이 한 거냐? 저는 여기가 더 신기해요. 159제곱 아파트는 A타입은 3만 4,959명, 제일 큰 평형 198제곱은 1만 4,581명이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을 볼게요. 제일 싼 게 17억 4,100만원, 중간 타입이 30억 4,200만원, 제일 큰 면적이 37억 5,800만원입니다.
전세를 낀다고 해도 얼마가 들어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신 있는 구매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35,000명, 제일 큰 평형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한 용의가 있는 사람은 15,000명이 이번 청약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 부자들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부동산 쇼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그 자금이 몰릴 건데, 지금 시중에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뉴스 몇 번째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부동산은 뭘까? 이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현금만 가지고 있고 집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청약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집은 필수제가 아닌 사치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들잖아요. 부자들에게 이 부동산이란 게 과연 진짜 필요해가지고 내가 한 채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미래 가치를 통하거나 뭐 아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딸한테 증여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비로 지금 쥐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나 성수동 이번에 아크로 샀잖아 라고 얘기할 만한 사치품인가? 이거는 부자들만이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구매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자들은 담보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한 채 있고 필수제는 하나 갖고 있고 사치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운영을 추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지역에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와 사버리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 뭐 상담을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 항상 늦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평생 없죠. 아이들한테도 부자로서의 아빠로 보여주고 싶고 부를 물려주고 싶지, 가난한 아빠의 모습을 평생 이제 등만 보고 살게끔 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은 부모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들을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행동을 먼저 해놨거나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부자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이런 댓글창에 이런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할 거고요. 상담이라도 받으려고. 그리고 뭐 무심한 사람들, 뭐 어차피 나는 부자가 못 될 거야 포기하는 사람들은 댓글에다 욕을 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부자로서의 길을 밟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의 부자가 아니라 미래의 부자가 될 자양분을 쌓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상담 내용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서울 내에 내 주택 하나 앞으로 돈 될 만한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라는 상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도 반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뭐 88년 뭐 올림픽 하기 전부터 그 아무것도 없던 논밭, 뭐 늪지대를 갖다 개발해가지고 한강변 아파트를 지었을 때부터 거기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비싸지니까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까? 아니야. 이제 아무도 안 살 거야. 내려갈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한강변 아파트 강남입니다. 자, 강남 쪽에 제가 어떤 분한테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역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집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실거래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지역에 해당 집이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을 했는지 실거래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2015년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 빌라를 한 채를 구입을 하십니다. 남들 다 그렇죠. 빌라 사면 안 올라. 빌라가 뭐 오르겠냐? 무슨 차익이 난다고. 지금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발빠르게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뭐라도 부동산 사놔야겠어 해서 2015년에 전용 면적 69제곱짜리 방 한 3개쯤 될까요? 2개, 3개 되겠네요. 3개쯤 되겠네요. 빌라를 계약을 합니다. 얼마에? 3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1층입니다. 1층. 그러니까 별로 좋은 층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지권 뭐 맨날 따지시잖아요. 뭐 재개발되면 대지 면적 얼마가 돼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집착을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뭐 강남에 재개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계획대로 다 진행이 돼 놨고 추가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더 지불해서 더 높은 용적률로 더 많이 팔아야 사업성이 나오는 건데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짓는다 대량으로 그거는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대체제로 제가 그 빌라라도 구매를 하셔라. 그럼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4, 5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를. 어쨌든 3억 3천만 원에 그 남들이 오르지 않는다는 빌라를 하나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때 전세를 받고 갭 투자를 하셨는데 2억 8천에 전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왜 2억 8천이었냐? 그때 시세가. 그때 3룸 기준으로 3억 원이 넘을 때였는데 이거는 9억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걸 사신 거예요. 건축년도 97년도 거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게 2015년이니까 한 20년 다 된 빌라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오른다고 하고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에 왜 이런 걸 사냐라고 했던 분이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신 겁니다. 자, 정확하게 4년 지나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2019년에 똑같은 면적, 똑같은 층수의 실거래가 표를 보니까 4억 8천만 원에 파셨네요. 자, 4년 동안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사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히 올라가는 상품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안 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서 놓친다는 걸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역사도 반복되고 부동산도 반복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투자금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뭐 취득세를 다 해도 6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4년 뒤에 4억 8천에 팔았습니다. 실거래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5천만 원 투자로 4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보십니까? 5천만 원을 3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회수를 한 거니까 뭐 강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강남에 투자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야겠죠. 당연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업무타운이 형성이 돼 있고 직장 개수만 200만 개가 넘습니다.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강남에 지을 아파트 땅이 없어가지고 서초구에 짓고 잠실에 지어서 그 아파트 가격도 더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 폭등을 한 상황에서 대체제가 빌라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에는 무슨 집이든 사놓으시면 돈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면서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용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용산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하는 분들한테는 다음 시간에 또 뭐 어디 마포라든가 다른 지역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이니까 당연하다? 아닙니다. 용산. 개발 이때까지 20년 넘게 30년 넘게 잘 안 되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낡은 동네가 있습니다. 청파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2016년에 여기는 이제 같은 층수는 아니에요.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16년에 전용 면적 49제곱짜리 굉장히 작은 평수죠. 그러니까 방 2개가 간신히 나오고 거실 하나 있을 만한 그 정도 아마 규모인 것 같아요. 2억 원에 94년도 준공된 빌라를 샀습니다. 2억에 샀습니다. 근데 동네가 워낙에 낡고 전세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를 1억에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투자금 1억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실거래가 정보 사이트에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매매하고 나서 전세를 얼마에 났는지도 즉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 같은 이 지역에 있는 똑같은 빌라를 2층에 있는 사람이 매도를 했는데 4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4억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1층에 이거를 구입한 사람이 그 낮은 층수에, 그러니까 한 개 층이긴 하지만 뭐 빌라 4개 층밖에 더 하겠어요. 낮은 층수에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4억 미만으로 3억 8천 정도에 팔 수 있었다면 뭐 그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시세라는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4억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1층에서 같은 층수로 내보냈다 하면 1억 투자로 4년 만에 2억을 남긴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나요? 이 빌라라고 안 오르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재개발 다 좋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하기에 뭐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큰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모을 의지도 없고 앞으로 벌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댓글을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액이 아닙니다. 1억도 소액이 아니고 5천만도 소액이 아닙니다. 근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이 5천만 원 모으는 게? 그러면 앞으로 이 5천만 원을 갖다가 어느 지역을 공부를 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지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제자리에 머물면서 집값은 비정상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그냥 시장을 설명을 해드려도 자기 부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주목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궁금증이 생기죠. 왜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왜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고 돈이 있는데 누가 보니까 반값으로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 돈을 쥐고 있고, 그리고 안 떨어지면 화를 내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이게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하면서도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지금은.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서울 도시 내 지역,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도 아직도 망설이고 계세요. 긴가민가 하시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아유,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니, 언제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럼 언제 사실 겁니까? 저는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